제3강 자아심리학 제2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남근기 시기, 웨디푸스 시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초자에 대한 이해 일부분들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프로이드가 쓴 이고 앤 슈퍼이고, 자아, 초자라는 원전을 오늘 보겠는데요. 번역 전체가 아니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분 번역을 한 것입니다.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맥락은 충분히 유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자아심리학에서 갖고 있는 인간 이해, 즉 의식과 무의식으로 인간을 나눈 그 설명에서 이제 더 진일보하여서 인간을 이드와 원본능이죠. 이드와 자아, 이고라고 쓰죠. 그리고 초자, 슈퍼이고,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초자는 언제 생기죠? 3세에서 5세경에 해당하는 남근기 시기 때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생기기 전의 단계는 태어나면서 아이가 거의 전체가 원본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원본능이 자아를 파생하여 만든다 라는 얘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3세에서 5세경의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 초자를 형성하여 만들어내는지 초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정도 개념은 분명히 기억하셔서 내용을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첫째, 이 자아가 단지 그 지각체계의 영향으로 인한 변형된 이드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실제 외부 세계의 정신 안에 있는 효상이다. 라고 단순하게 설명하면 좋겠지만은 실은 훨씬 복잡하다. 왜 복잡하냐면 여기서 또다시 이제 초자라는 독특한 자아가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자아 이상 혹은 초자라고 부르는 이 자아 안에 또 다른 차별화된 존재, 즉 초자가 있다고 확신하는 이 의견들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데, 또 자아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의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즉 자아가 무의식에 있다. 대부분 자아는 의식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의식에도 있다. 이런 생각은 참 독특한 견해이고 확실히 규명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는 이미 자아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초자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에 있다는 것도 이미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이 프로이드가 이 원전을 쓸 당시에는 이게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사실이었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울증은 잃어버린 대상이 자아의 내면에 다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즉 동일시에 의해서 대체된 대상 리비도 부착이다. 대상 리비도 부착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럼 인간이 이것이 자아이든 이들이든 전체적으로 이제 원본능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 원본능이 대상에게 관심을 표명한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부착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카덱시스라고 한다. 네, 리비도 부착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또는 카덱시스라는 번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중이라는 번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중하면 좀 이상하니까 요 앞에 또 리비도 집중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냥 집중, 부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으로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은 안 되니까
그냥 카덱시스 이렇게 직접 번역하지 않고 쓰기도 해요. 카덱시스. 대상에게 자기 에너지를 부착시킨다.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 부착된 에너지가 되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이거 2차적 자기애라고 했죠. 되돌아올 때 우울증이 생긴다 이거죠. 왜? 대상한테 자기의 에너지를 회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울증이 생긴다. 근데 이러한 대치, 처음에 줬던 에너지를 다시 되돌려서 받는 이런 대치가 결국은 자아에, 원본능이 파생한 자아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이루어나가는데 계속 공헌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생애 처음, 아주 초기 구강기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대상 리비도 부착과 또 동일시,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된다. 동일시는 영어로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닮기 위한 노력을 말하죠. 대상 리비도 부착과 동일시의 가장 큰 차이는요, 어디서 하느냐의 차이예요. 즉, 대상 리비도 부착은 어디에서 출발하죠? 원본능에서 출발합니다. 원본능이 자기의 에너지를 대상에게 향하는 거예요. 동일시는 뭐죠? 동일시는 출발이 자아예요, 자아. 자아에서 대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직 생애 처음 초기에는 이 원본능에서 자아 파생하는 것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서로 이렇게 명료하지 않다 이거죠. 나중에 원본능에서 이러한 대상 리비도 부착이 전개될 때는 상당히 이제 성적인 감흥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아직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대상 리비도 부착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본능의 행동이죠. 원본능의 행동에서 자아가 이것들을 그대로 그냥 묵묵히 따르거나 수용해주거나 또는 억압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억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태도들을 이제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다시 얘기한 대로 처음에 어떤 대상을 선택했는데 그 대상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회수된다. 원본능이 그 대상에게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 대상에서 다시 에너지가 회수된다. 그럴 때 자아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우울증이 유발된단 말이에요. 자아의 변형이란 자아의 안쪽에 대상을 두는 거다. 에너지만 주고 에너지만 되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 되돌려받는 가운데 대상의 특정 이미지가 같이 이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안쪽에 오브젝트, 대상을 두는 거다. 이러한 대치의 정확한 기전은 아직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구강기 수준의 행동, 퇴행의 일종인데 이러한 함입으로 이렇게 다시 나한테 들어와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함입이라고 표현한 거죠. 영어로는 인트로젝션이라고 하는데 방어 기제의 일종입니다. 인트로젝션. 결국 이렇게 하면은 대상을 포기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 다시 나한테 들어온 이러한 자아의 특징은 포기된 대상 리비도 부착의 침전물이고 그 부분에는 바로 대상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이거죠. 대상 선택의 히스토리. 물론 이 부분에는 상당히 또 복잡한 여러 가지의 이제 과정들이 있겠죠. 저항들이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의 성향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여러 번 사랑한 경험이 있는 여자에게서 대상 리비도 부착의 자취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해요.
실은 이제 우리가 좋아한다라는 개념은 이런 원본능적인 리비도 부착보다는요, 이 자아의 동일시적인 개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원본능적인 리비도 부착과 더 가까운 그런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짠 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뿅 가는 그런 마음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더 원본능에 가까운 대상 추구에 해당되거든요. 집착하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횟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쨌든 다시 회수가 되겠죠. 관계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몇 번의 경험들은 끝나면은 지워집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분명히 이제 자리를 잡죠. 그것이 바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거죠. 대상 리비도 부착의 자체가. 그래서 상대방의 이미지나 경험들이 다 내 안에 고스란히 담긴다. 처음에는 에너지를 줬지만은 다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뒷부분 얘기는 조금 이제 다른 그 별도의 얘기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이 애정적인 대상 선택을 다시 자아에 되돌리는 이런 변화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아가 원본능을 통제하는 힘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이거 재밌는 설명이에요. 이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아가 대상의 모습을 취하면 그 원본능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요. 자기가 마치 실은 자기 안에 있는 존재면서도 그 원본능에게 상실을 이런 식으로 메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봐, 너라는 것은 이드예요. 원본능. 나는 자아고 좋아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대상. 네가 처음에 그 리비도 부착을 했던 그 대상과 많이 닮았거든.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주로 원본능에 해당되죠. 근데 내가 그 에너지를 쏟아요. 누구에게요? 대상에게 쏟죠. 대상에게. 그래서 이렇게 딱 부착하는 거를 리비도 부착. 뿅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거부를 당했던 그러면 에너지는 다시 되돌아오겠죠? 되돌아오는데 자기가 준 원래의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변형돼서 되돌아옵니다. 상대방의 이미지를 담은 채로. 그래서 색깔도 좀 다르게 표시합시다. 그래서 되돌아온 원래 내가 줬던 것이 되돌아오긴 했지만 약간 변형돼서 되돌아왔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원본능에서 주는 거잖아요. 대상 리비도 부착이니까. 근데 되돌아올 때는요, 원본능에서 줬던 것이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자아 영역으로 되돌아옵니다. 똑같은 내 안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줄 때는 원본능에서 주고, 받을 때는 자아에서 받아요. 받아놓고는 그 대상 이미지를 많이 있으니까 원본능이 그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 비슷하게 이 자아에 있기 때문에 꼭 남인 듯이 취급하는 거죠. 자기 안에서 또 다른 그 자기 아니지만은 대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완전히 자기 안으로 되돌아와서 원상태 되는 것보다는 조금 그 착각하면서 만족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대로. 네가 처음에 좋아했던 대상이랑 비슷하지 않냐, 이 빨간색. 그러니까 계속 밖에 있는 거 좋아하는 거랑 거의 뭐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아가 원본능을 달래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그런 것들을 좀 비슷한 건 많잖아요. 막상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도 그 대상의 자취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대상의 본질은 아니지만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비슷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를 줬다가 다시 받았는데 그거를
그 대상의 것이 그냥 약간 이질적으로 취급을 해서 계속 내 에너지가 밖에 어떤 특정인에게 준 것 마냥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아는 원본능의 많은 에너지들을 이제 자아의 쪽으로 되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조절 능력이, 자아의 조절 능력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그 리비도에서 이게 1차적, 처음에 이제 1차적 자기에서 대상해로 가는 거죠. 이게 대상해로 가야 돼. 대상해로 갔다가 두 번째는 뭘로 와요? 나르시시스틱 리비도. 이건 2차적 자기예죠. 다시 그 자기 에너지가 자기로 되돌아온 거. 그걸로 변환되면서 많은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원본능에서 주는 거니까 본능적인 것이 담겨 있잖아요. 성적인 목표가.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2차적 자기로 되돌아오면서는 포기가 되고 탈성화, 디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는데 성적인 개념, 본능적인 것들이 많이 제거된다. 탈본능화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탈본능화.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처음에는 원본능적인 본능에서 출발하지만 다시 되돌아오면서는 자아적인 중립적인 입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또 약간 벗어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동일시에 대한 개념입니다. 동일시. 동일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아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죠. 동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 사람을 동일시할 수 있는데 그 동일시가 아주 많아지면은 각각의 동일시들이 서로 이렇게 섞인단 말이에요. 혼란스럽게. 그래서 심지어는 병리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다중인격. 이런 다중인격에서는 서로 다른 동일시들이 번갈아 가면서 의식을 붙잡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죠.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자아를 분산시키는 다양한 동일시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비슷하게 생각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 웨디푸스 식이라는 거죠. 자, 초기 아동기에서 첫 동일시들의 영향은 일반화되고 또한 지속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자아 이상, 초자죠. 초자의 이제 관심에 대한 주제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동일시의 근원이 되는 게 아버지와의 동일시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이는 이 대상 리비도 부착이라는 개념과는 달라요. 동일시니까 벌써. 하지만 처음 시기, 처음 성적인 시기에 속해 있고 부모와 연관된 이러한 대상 선택은 그 결과를 동일시에서 찾는다. 굉장히 주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성은 두 요인, 즉 웨디푸스식의 삼각관계, 또 개인의 양성,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이든 여자든 간에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남성, 여성적인 두 요소, 이 요소의 체질에서 이 복잡성, 3세에서 5세에 있는 이 웨디푸스식의 복잡성이 이제 작용한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관계가 벌써 다중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한 사람의 어떤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두 사람, 남성, 여성으로서의 두 사람의 개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다. 왜 근데 이런 복잡함이 이 3세, 5세 이전에는 없을까요? 뭐 1세에서 3세 우리가 지금 먼저 언급했던 학문기 이런 시기에도 이런 복잡한 그때도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때도 양성적인 건 당연할 테고 그럴 텐데 왜 1세에서 3세에는 이런 복잡성을 갖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직 1세에서 3세의 아동에는 이 발달 단계적으로 볼 때 이 분별력이 아직 충분히
이 신경세포적으로 발달이 안 돼서 그래요. 아이들 보시면 알아요. 아이들 보시면은 이 구분 능력이 1세에서 3세까지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3세 요 넘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유독 이 차이점 이런 거에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보고 뭐 고추가 달렸냐 안 달렸느냐 이런 차이점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성적인 눈을 뜬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남녀의 차이를 안다는 겁니다. 다르네 이런 뜻이에요. 엄마 아빠가 모양이 다르다 이런 거. 그리고 그런 정도의 차이만 하는 게 아니라 서열도 구분을 해요. 우리 아이도 이 서열 구분에 한창 관심을 씌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엄마보다 아빠가 힘이 세고 뭐 이런 식으로 아빠는 할머니보다 힘이 약하고 뭐 이렇게 서열을 정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연유하느냐 이제 3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아이가 이 구분 능력이 이제 발달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삼각관계라는 것은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자기를 양육하는 대상이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중요한 대상과 제3자 이런 어떤 구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원초적으로 이해했던 웨디푸스의 부분을 프로이드 표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사례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가슴에서부터 연유한 어머니에 대한 대상 리비도 부착을 발생시킨다. 여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뭐 크게 자아와 원본능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3세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초자아가 형성될 나이니까 두 개만 있어요. 아직 초자아는 없어요. 근데 이 앞에 중요한 대상들이 있는데 크게는 두 대상입니다. 하나는 어머니. 어머니는 특별히 어머니의 가슴, 젖가슴이 아이에게는 더 중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중요한 대상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전에는 어머니나 거의 차이가 없는 그냥 양육자랑은 다 비슷한 개념으로 뒀는데 이제는 그 존재가 구분되는 제3자의 의미로 구분되는 다른 양육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파생이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는 어머니 가정으로부터는 어머니에 대해서 대상 리비도 부착을 발달시킨다. 원본능으로부터 리비도가 대상에게 붙어요.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리비도부터 카덱시스가 일어납니다. 또한 아이는 아버지를 동일시함으로 아버지와 딜, 관계, 교류, 협상을 해요. 여기는 자아에서 하는 거죠. 동일시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자아에서는 여러 존재를 동일시하는데 이 웨디푸스 이 시기의 중요한 이 부분은 이 카덱시스와 동일시의 서로 이 갈등 구조예요. 이 두 관계가 발전되어 가면서 어머니를 향한 성적인 욕구, 카덱시스니까 이건 리비도를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죠. 리비도. 그래서 리비도 부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가 더욱 강렬해진다. 아버지는 이러한 욕구에 걸림돌. 이 부분들이 자꾸 강조되면은 이 반대에 있는 이 동일시 요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발생해요.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는 적개심을 띠게 되고 이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공존할 수가 있지 않고 이쪽을 많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쪽은 반대적으로 이 동일시가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의 공간에 어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싶은 욕구.
이 리비도에서 어머니 해가지고 자꾸 이제 되돌아가가지고 자아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자아가 또 동일시를 해버리면 이게 상충되잖아요. 부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더 많이 두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을,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양가적, ambivalent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극단적인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하면은, 무지하게 좋고 무지하게 싫고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거죠. 이게 되게 우리가 애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애증.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이런 감정을 양가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오직 어머니에게서는 전적으로 애정어린 대상관계, 오직 리비도만 보내니까 그저 만족을 위한 것만 보내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리비도인데 점차로 양가적이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그만큼 더 복잡해지죠. 이것이 결국은 이 남자아이의 포지티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핵심이에요. 여기서 포지티브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어떤 정상 그 방향 이런 걸 이게 남자가 엄마에 대해서 그 리비도를 리비도 부착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주로 이 양가 감정을 갖는 이런 게 바로 포지티브입니다. 요거 나중에 뒤에 요 뒤쪽에서 이제 네거티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건 그 반대 방향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갈등 구조가 아이한테 아주 팽배하게 작용한다. 뭐 아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도 뭐 흔히 얘기하는 이 삼각관계, 이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갖는 이 마음의 이 심란한 이 갈등, 긴장 관계, 이것들 예상해 보시면은 비슷한데, 그것이 그냥 그 어른의 어떤 그 삼각 로맨스 이런 게 아니라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게 성장에 아주 필수적인,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투자라는 그 인간의 심성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과정,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결국 어머니에 대한 대상 리비도 부착은 포기되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대부분 그 리비도 부착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단절되게 돼 있거든요. 거부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그 대상이 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항상 그냥 놓여있기만 하겠어요. 대상은 대상 나름대로 존재를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거절감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뭘 채워지느냐? 어머니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동일시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부분을 채워내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프로이드는 이 이해 중에서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것, 자기가 그 처음에는 어머니를 가르쳤지만은 결국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이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이 오이디푸스 갈등을 해소되면서 남성성이 견고해져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닮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포지티브라는 거예요. 긍정, 부정이라는 뜻이라기보다도 그 자연스러운 방향이라는 것이죠. 여자아이는 그럼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아이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잘 해내지 못했어요, 프로이드는. 어쨌든 여자아이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볼 때는 어머니의 동의시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면 남자아이는 아버지에게 대한 동의시가 최종적으로 강하고 여자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동의시가 강한가, 이런 설명은 충분히 잘 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남녀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강도가 어떤가,
이런 부분은 바로 어디식의 결과예요? 레디프스 시츄에이션의 결과다. 이 결과 때문에 아이가 어머니를 더 닮았으면은 여성성이 강조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더 닮았으면 남성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비단 그가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포지티브 순방향으로 가서 남자가 아빠를 닮고 여자가 엄마를 닮는 흐름으로 간다면은 자기의 본래의 성인 남성성, 여성성을 더 강화할 텐데, 네거티브하게 간다면, 즉 남자가 엄마를 더 닮고 여자애가 아빠를 더 닮게 되면은 커서는 남자이면서 여성성이 더 강조되고 여자이면서 남성성이 강조되는 네거티브, 역방향, 반대 방향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바로 이 뒷얘기입니다. 더 자세한 연구를 통해서 더욱 복잡한 웨디푸스 컴플렉스, 이 두 방향이라는 거예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즉, 남자아이가 그 포지티브, 순방향, 아버지와는 양가적 감정, 그리고 어머니와는 애정, 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흐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반대로 자기가 마치 여자아이인 것처럼 아버지한테는 오히려 그 여성다운 애정적인 리비도 부탁을 보이고, 어머니한테는 오히려 그 갈등 구조, 이 양가 감정적인 동의시를 쏟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이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조금 너무 현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이, 아이가 3세에서 5세 이제 엄마 아빠라는 차이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나이에서 이 엄마 아빠에게 대한 이 강렬한 애정 감정, 이쪽에도 애정이 많고 저쪽에도 애정이 많고,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애정 감정을 강렬하게 쏟아내는데, 결국 그걸 어떻게 다듬어 주느냐,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다듬어 주느냐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더 남성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성적이 될 수도 있고, 여자아이가 훨씬 여성적이 될 수 있고, 또는 남성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 프로이드 이론, 후대 이론인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런 동일시, 리비도 집중 이런 표현 없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요 나이에 대해서 이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자기 부모와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근데 결국 거기서 부모의 반응을 따라 조각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더 남자다, 자기는 여자다, 이런 것들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남성적이 되거나 여성적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마련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서 그러면은, 초자아는 결국은 2대 초기 대상 선택, 엄마를 리비도적으로 선택해서 결국은 초자아가 생성되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또 없다. 왜냐? 그거는 바로 이런 식이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닮게 됐다고 친다면은 이 초자는 너는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 이 ought to be. 보통 우리가 should라고도 흔히 쓰는 이 표현. 너는 뭐뭐가 되어야 한다. 이거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닮기를 바라니까. 근데 이 초자는 이 금지 요소도 또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너는 아버지를 갖출 수는 없다. 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왜? 그것은 그 중에 일부는 아버지만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 자체가 아니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금지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러한 이 자아 이상의 이중적인 면, 이것은 자아 이상이 결국은 이 초자로 초자로 상대방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 과제를 억누르려는 과제,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무조건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아버지를 닮아야지, 모든 걸 아버지처럼 해야지, 이런 기쁜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 억눌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음속에 그 아버지를 품긴 품지만은 실은 더 근원적으로는 어머니를 그 리비도적으로 부착해서 만족하고 싶었던 마음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는 부분에서 또 다른 하나의 제한, 억제,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참으로 초자의 존재는 혁명적인 사건의 결과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누른다는 것, 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누른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하면 이제 많이 떠오르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기를 원본능과 자아로 구분을 해서 그려놓고, 원본능은 이제 어머니에게 향하고 또 자아는 아버지에게 향하는데, 결국 그 원본능이 향하는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감정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동의시 마음은 양가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복잡한 이 마음 상태, 그냥 단순히 그 삼각관계, 애정관계 안에서 또 유추해 보셔도 되겠지만은,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이 3세에 대한 아이의 입장에서 이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자기의 그 애정적인 강렬한 감정을 부모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조사해 두고, 또 그것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다듬어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모양인지 재구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결국은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흘러가는 건 물론 아니에요. 현실적인 환경,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방식 때문에 이제 자기를 다듬는다, 일종의 누르는 거죠. 그것은 확실히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부모, 특히 그 중에 아버지는 아이의 이러한 욕구, 오이디푸스 욕구의 장애물, 왜냐하면 어머니를 추구하고 싶은 건데 그거에 대한 장애물이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 유아기적인 자아는 억압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자 안에 그와 같은 똑같은 장애물, 오히려 이 억압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새를 세우는데 이 상대방의 밖에 있는 요새와 똑같은 장애물, 지금 장애물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자기 안에 둔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아는 아버지에게서부터 힘을 빌어온다. 이러한 차용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한 나라인데 지금 밖에 어떤 강국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눌러야 돼요. 스스로 마음을 눌러야 되는데 스스로 마음을 누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는 더 강화해서 우리나라 안에 그 강대국의 어떤 그 정치나 그런 틀을 그대로 어떤 받아온 어떤 그런 자체 모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임이 이 밖에 강대국의 도움을 받고, 지금 강대국의 억제를 받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마음속에 강대국과 똑같은 마음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니까 얼마나 벅찬 결정이겠어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강할수록, 그것이 억압에 쉽게 굴복될수록 결국은 초자아는 더욱더 아버지 성격을 띠게 된다. 그렇게 되겠죠. 아버지는 처음에는 양가적이지만은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에 의해서는 아버지의 속국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요청에 부응하는. 이것이 더욱 엄격할수록 초자아가 자아를
더욱더 강력하게 지배를 하죠. 이러한 초자아는 주로 어떤 형태냐? 바로 양심, 또 무의식적인 죄책감, 이런 형식의 것으로 우리의 내부에 존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이 초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느냐라고 이제 그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요인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의 요인은 생물학적인 부분이에요. biological nature, 생물학적인 특질인데 뭐냐면은 지금 연령대 그 아이가 아직은 무력하죠. 그리고 의존하고 자기 스스로 특별히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환경적인 제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 부분들, 그것들이 이제 생물학적인 특질이고, 또 하나는 historical nature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번역하기에는 의역하기에는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특질이다 이거죠. 경험적으로. 그게 뭐냐?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지금 시기의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은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그 감정적인 그 것들을 결국 눌러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쫙 올라오던 리비도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억제되어 버리고 잠재기,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이제 잠재기라고 보통 부르죠. 이 리비도 발달이 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를 정신 성적 발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성적인 그 발달 생애가 두 번의 출발을 보인다. 다이페이지 컨셉. 이거는 그림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리비도가 충만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억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재기가 오고, 그러다가 다시 리비도적인 충만 기간이 온다. 그러면은 두 번의 온셋이 있잖아요. 한 번의 출발, 두 번의 출발. 그래서 이렇게 낙타 등과 같이 두 번의 이 출발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다이페이지 원셋이라고 해요. 프로이드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잠재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이유가 바로 이 빙하 시대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했어요. 빙하 시대의 모든 에너지가 차단된 것이 결국 인간 한 사람 안에, 인생 안에서 녹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설명이죠. 결국 자아에서 초자아가 파생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 no matter of chance. 내가 이걸 초자아를 만들어 말아 이러는 게 아니래요. 어쩔 수 없이 그 단계를 거쳐다 보면은 항거할 수 없이 이 부분을 거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에게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종의 발달에서도 그렇고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특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은 그동안 인류의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개인 초월적인 면, 이런 면을 무시했다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너무 그 인간을 본성적으로 다뤘다, 이런 식이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죠. 이러한 비난은 프로이드 입장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방법론적으로 볼 때 정당하지 못하다고 항변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아의 도덕적이고 미학적인 경향이 억제의 기능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정신분석의 방법은 철학체계와 같아서 이론적 구조를 완성시키는 연구가 될 수 없다는 인식.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상당히 과학자적인 방식, 개념을 갖고 있지만은 이 머리 안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방식이 없으니까 오히려 사유의 체계, 철학 체계를 통해서 인간의 그 심리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죠. 이론적 구조를 완성시키기보다는 이게 되게 철학은 이게 사변적이고 말만 많아지잖아요. 이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만은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계속 밟아나가면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해부해 나갈 때 인간의 이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프로이드는 인간의 이 두뇌를 과학적인 단계로 연구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나마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인간을 심리적으로 해부하는데 최선을 다한 그러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인간에게 좀 더 높은 본성이 있으리라고 여기는 사람들, 지금까지
이 정신분석을 너무 본성적이다. 인간의 그 고유한 이 고상한 기능을 무시한다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생겼어요. 뭐냐? 참으로 우리는 좀 더 이 높은 본성을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느냐? 이 초자라는 영역에서 발견한다. 우리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이 높은 본성을 알았다. 그리고 동경하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 높은 본성, 동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본성은 그 누구로 상징되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로 상징됩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대상으로 여기고 두려워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내 영역 속에 포함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이상 초자아는 결국 이 웨디푸스 갈등의 상속인이고, 그래서 또한 가장 강력한 충동의 표현이다. 이드의 가장 중요한 리비도적인 변천이다. 이거 이해하세요? 막상 아버지를 닮는 게 초자아적인 어떤 결론인 것 같지만은 그 본질에는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대상 리비도 부착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 긴장 상태 때문에 결국은 초자아가 생기는 거지, 무조건 아버지 닮는 것이 초자아는 아닌 거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좋아서 받아들이는 그런 식의 개념이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한, 억제되는 마음, 이런 어떤 갈등 구조는 없겠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이드 원본능에서 출발하는 감정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자아 이상을 세움으로 자아는 결국 이 웨디푸스 갈등을 섭렵한다, 통달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아 이상을 이드의 예속 상태로 두는 것이다. 요거 설명 독특하고 주목할 만합니다. 그 자아 이상, 결국은 아버지를 닮아서 초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그것은 바로 자아의 영역에서 이제 구성되는 것이죠. 자아라는 영역에 어떤 의미에서 이 외부에서 들어온 자아 영역이 되는 초자아라는 영역이 생겼어요. 근데 이 초자아라는 영역은 상당 부분이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결국 그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그 리비도 부착에 여러 가지 이제 결과로,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한 결과로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면들을 종합하면은 이 초자아 측면에 이 리비도적인 요소가 꽤 많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되돌아온 리비도적인 요소가 꽤 많다는 거예요. 자아는 외부 세계에 대한, 현실에 대한 표상이다. 자아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이드에서, 원본능에서 이 외부 세계를 교류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초자아는 내부의 세계에 대한 표상이란 말이에요. 이 형태로 보자면은 어머니의 리비도가 아버지를 거쳐서 다시 되돌아온, 그래서 자아 안에 들어온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아와 이상화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의 갈등, 자기 마음속의 부분과 외부와의 갈등, 이 부분이랑 고려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지금 조금 복잡한데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처음에 원본능이 자아를 만들어냈죠. 근데 나중에는 이 자아가 점점 커져가지고 원본능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둘이 이제 게임을 벌였는데 자아가
했어요. 이겼어요. 근데 이제 3세에서 5세경에 이 원본능이 새로운 게임을 벌였는데, 그것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갈등 구조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추구하는 갈등 구조. 원본능은 어머니를 추구하고, 자아는 아버지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새로운 그 팀이 조편성이 됐는데, 그게 뭐죠? 바로 초자아입니다. 자아 영역에서 시작됐죠. 자아 영역에서. 근데 나중에는 상당히 이제 독립된 어떤 존재처럼 생겨요. 원본능은 자아랑 서로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 자아는 또다시 이제 초자와도 다툼을 벌인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승리는 누구예요? 초자와의 승리. 자아와 초자와의 싸움에서는 초자와의 승리.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초자가 쭉 쫓아가 보니까 이 원본능과 닮은 거예요. 한통속인 거예요. 완전히 한통속은 아니지만은 근원적으로 상당히 한통속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이 게임에서 결국 졌다는 거는 원본능에게 졌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아가 원본능을 이긴 듯 했지만은 다시 초자아가 생성됨을 통해서 자아는 상당히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듯 하면서도 원본능에 지배를 당하는 이런 아주 이중적인 형태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의 인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라는 표현은 자아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결정한 대로 자기 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제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잘 지켜보면은 환경의 요소보다도 버금가는 자기 내면의 요소, 이 원본능과 초자의 이 무의식적인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자아 이상, 계속 내용 보겠습니다. 자아 이상이 인간의 고상한 특질이라고 여기는 모든 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제 거기서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설명했는데, 하나는 종교, 그 다음은 권위, 그 다음 사회성,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걸 이제 종교, 도덕성, 사회성,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인간이 상당히 고상하다. 인간이 다른 만물보다 만물의 영장이 되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런 요소는 자아 이상이라는 개념에서 다 설명이 된다라고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것 때문에 종교가 생겨난 것이다. 결국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들이 교사나 다른 권위고 이게 결국은 도덕성이다. 그리고 다른 존재들, 사회성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를 동일시해서 그들의 자아 이상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회성의 기초이다. 이런 거죠. 하나의 근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도덕성, 종교, 사회감각, 이거 다 하나의 근원. 즉, 우리 마음속에 초자라는 특성에서부터 얻어진 거다. 종교와 도덕적인 제약은 웨디푸스 갈등을 습득하는, 통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고, 사회성이라는 건 결국은 라이벌리티, 세대 간의, 자기 동료 그 세대 간의 경쟁심에서 결국은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관심 영역을 프로이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종교나 도덕성, 아버지부터 출발했다고 그랬는데, 이 결국은 자아냐, 아니면 이드냐? 이 발피시장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결국 이건 초자라고 그랬는데, 이 초자가 그러면 자아냐, 아니면 이드냐? 이름으로 볼 때는 자아죠. 근데
자아라고 하면 그냥 자아라고 하면 되지 뭐 초자아라고 꼭 불러야 되냐. 왜 이것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자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냐. 또 이드라고 한다면은 이 종교랑 도덕은 어떻게 하여 이드의 특성을 동의할 것이냐. 이드는 되게 자기만족적이잖아요. 근데 종교나 도덕이 그렇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반대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간다. 결국 이 질문은 우문이죠. 이게 적절한 질문은 아닙니다. 프로이드가 쉬운 대답부터 해보자. 자아에서 이드가 왜 생겼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아는 그 인간에게만 있을까? 동물에게는 없을까? 아멘바 같은 아주 이 단세포 동물에는 자아가 있을 것 같으세요? 프로이드의 입장에서 보면 있다라고 말해야죠. 왜냐하면 원심뿐만 아니라 더 단순한 조직체에도 이 자아와 이드가 이렇게 분리되는 건 생기는데 왜냐? 자아, 이드의 이 분화는 외부 생리의 영향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표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랑 외부라는 어떤 환경과 나라는 차이가 구분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본성적인 것들을 환경과 조율하려는 자아라는 영역이 분화될 수밖에 없다. 가설에 의하면 초자아는 바로 토템 신앙에서 유대한 경험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획득하는 부분이 자아냐 이드냐 쉽게 말하면 종교가 결국 자아냐 이드냐 이런 질문이나 다른데 의미가 없다. 왜? 이건 동전의 앞뒤와 같이 이게 분리될 수 없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드는 자아가 없이는 외부 세계를 경험하거나 그 변화들을 견뎌내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자아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아는 기본적으로 그 유전성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태어나면은 원본능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유전이 된다면은 원본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아는 이 커가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자아의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 세대로 그냥 마무리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죠. 프로이드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아의 경험이 유전에서는 제외되지만은 그것이 반복되면은 자아의 경험들은 이드의 경험으로 변환이 된다. 자아의 경험이 이드 안에 이렇게 투영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생활 경험이 유전자 안으로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는 유전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경험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흔히 태어나는 그 이드 자체에는 우리 조상의 무수한 자아의 잔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드가 자아를 만들고 그 자아가 초자아를 만드는데 이 초자아를 이드에다가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 이 이드의 밖에 초자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종의 과거 세대의 자아들의 모양을 여기다 재현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거죠. 초자아가 생성되는 방식은 이 자아와 이드와의 이 초기 갈등이 그 초자아와 자아의 갈등을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 설명해주는 근거가 되죠. 자아가 효과적으로 웨디푸스 갈등을 통달하지 못하면은 그 원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이 강렬한 리비도 부착은 한 번 더 자아 이상의 반동 형성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팀버 보면은 오히려 자아가 그 두 팀의 그 약간 두 팀의 연합전선의 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이 원본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초자아인 셈이죠. 서로 근원적으로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자아는 처음에 그 원본능에서부터 파생돼서 승리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그 이제 통제권을 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상황에서 자아가 초자아를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착각했지만은 알고 보면은 원본능의 그 흐름에 더 가까운 존재를 만들어내므로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격이 됐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본능적 충동, 그리고 이상, 자아 이상이 초자아죠. 초자아의 교류가 왜 많은 부분이 무의식에 있을까? 그리고 자아 접촉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데, 초자아적인 요소는 왜 이렇게 무의식적인 요소가 많을까? 자아에서 파생했는데, 자아는 대부분 의식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초자아라는 것이 자아에서 파생되긴 했지만은, 이 외부적인 이 이미지를 투영해서 만든 것이고, 그 외부적인 이미지를 투영한 부분은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이 원본능이 추구한 이 리비도 부착에 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초자아 부분은 원본능과 오히려 한통속이다. 그래서 대부분 더 무의식적인 요소가 더 많고, 결국은 그 두 부분이 자아를 더 옥죄는 형식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본문이 딱딱하고 어렵긴 하지만은 어려운 표현과 쉬운 표현을 둘 다 잘 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3세경의 아이가 갖는 이 심리적인 대인관계 속의 복잡함, 그거를 자아, 초자아, 원본능이라는 개념 안에서 상당히 에너지 이 분산의 측면, 흐름의 측면으로 설명했던 이 프로이드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연령대의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계속 커서도 비슷한 식으로 반복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인간이 이 원본능, 자기의 무의식적인 욕심, 그리고 자기의 합리적인 수고, 이것들이 어떤 특정 두 대상을 향해서 쏟는 이 마음들, 그리고 여기서 갖는 새로운 갈등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을 자기 안으로 정립하는 것, 이런 것들은 비단 삼모세이 웨디푸스 갈등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입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 인간 신성의 이해가 앞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문제가 복잡해져서 헤매고 있는 어떤 대상들한테 조금 더 체계적인 상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